여러분, 혹시 2026년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언론에서는 중국 붕괴론을 외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회복 조짐이라고 말하는데요. 솔직히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시죠? 오늘은 중국 부동산 위기의 실체를 과장 없이 전부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놓고 경제학 박쥐가 설명하는 내용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끝까지 보면 진짜 중요한 정보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국 부동산이 위기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헝다그룹 파산? 아니면 주택가격 폭락? 만약 이것만 떠올리셨다면 아직 절반도 못 보신 거예요. 실제로 중국 부동산 위기는 단순히 몇 개 회사가 망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중국 GDP의 무려 30%를 차지하는 산업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수출의 27%가 중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분야를 10년 넘게 분석해 왔는데요. 솔직히 지금 상황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2026년 1월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신축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0.4% 하락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 하락했는데 이건 최근 5개월 중 가장 큰 낙폭이에요. 중고주택은 더 심각합니다. 전년 대비 6.1% 급락했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서울 아파트 값이 1년 만에 6% 이상 빠진 거예요. 2021년에 18.2조 위안이었던 신규 주택 판매 규모가 2025년에는 8.4조 위안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46% 급감한 거죠.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전체 국내 수요가 공급에 뒤처지는 구조적 불균형이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중국 부동산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부의 규제 강화입니다. 2020년 8월 중국 정부는 3대 레드라인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산부채 비율 70% 이하, 순부채 비율 100% 이하, 단기부채 대비 현금 비율 100% 이상. 쉽게 비유하자면요, 빚이 많은 사람한테 더 이상 대출 안 해줄게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동안 중국 부동산 회사들은 빚을 내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또 빚을 내서 확장하는 걸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돈줄이 막히니까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2025년까지 중국 내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 규모가 약 1,0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전체 중국 회사채 디폴트의 88.7%를 차지해요. 거의 부동산 업계 전체가 파산 위기에 몰린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대형 기업들의 연쇄 도산입니다. 헝다그룹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2021년 9월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 중 하나였던 헝다그룹이 디폴트를 선언했어요. 부채 규모가 무려 360조 원. 포춘 500대 기업 122위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헝다만 문제가 아니에요. 2026년 2월 최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장 부동산 기업 70차의 곳의 합산 적자액이 2,400억 위안, 약 50조 5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네 곳 중 세 곳이 적자를 기록했고요. 특히 중국 부동산 업계의 풍기로 불리던 완커가 820억 위안, 약 17조 3천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완커는 시장 점유율이 2021년 3.4%에서 2025년 1.7%로 반토막 났어요. HSBC는 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죠. 컨트리가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기업 중 하나였는데 2026년 2월 17일 홍콩 법원에서 청산 신청이 있었어요. 세 번째, 공급 과잉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데요. 2024년 기준으로 중국 주택 재고 물량이 약 14억 제곱미터예요. 연간 판매 면적의 5.4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팔리는 속도로는 5년이 넘어야 재고가 소진된다는 거죠. 노무라 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선분양됐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은 주택이 2천만 채라고 추산했어요. 중국 전역에 유령 도시가 계속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집은 계속 지었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과거에 중국 부동산 개발사들은 미래 수요를 예상해서 무분별하게 건설했거든요. 그런데 인구 고령화, 혼인율 하락, 청년 취업난 같은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수요가 급감했어요. 네 번째는 소비 심리 위축입니다. S&P 글로벌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중국 부동산 매매가 2025년 8%, 2026년 6.7% 추가 하락한 뒤에야 확장 국면 전환 가능성이 생긴다. 즉, 부동산 시장 회복이 일러도 2027년은 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지 아시나요?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택 구매자라면 집값이 안정되고 개발업체가 채무 불이행으로 주택을 미완성 상태로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구매를 미룰 것이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의 모기지 조기 상환 규모가 8%에 육박했어요. 사람들이 대출을 갚아서 빚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이걸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이 1990년대에 겪었던 그 악몽이 지금 중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수입의 약 20%를 토지 매각으로 벌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니까 땅이 안 팔리는 거죠. 2024년 4월 기준으로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41조 7천억 위안, 약 7,950조 원에 달합니다. 지방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공공서비스도 줄어들고 인프라 투자도 못하고 경제 전반이 침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럼 중국 정부는 손 놓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책들을 볼까요? 첫째, 대출금리 인하입니다. 생애 첫 주택 공적금 대출금리를 2.1%까지 낮췄어요. 둘째, 주택 매입 정책입니다. 상하이는 2월 초에 푸둥, 진간 등 주요구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청년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셋째,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중앙예산 750억 위안 이상을 673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한적이에요. 2026년 2월 15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를 보면 1월에 70개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 하락 속도가 전월 대비 다소 완화됐어요. 특히 베이징,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상하이의 1월 중고차 거래량은 2만 2천 가구를 돌파하며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요. 하지만 2선, 3선 도시는 여전히 바닥이에요.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건 주식시장입니다. 2026년 들어 중국 본토 부동산 지수가 11.3% 상승했어요. 항생지수 3.7% 수익률을 크게 앞질렀죠. HSBC는 투자자들이 올해를 시장의 전환점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실물 경기와 주식시장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S&P는 2026년 전국 1차 주택 판매량이 10%, 12% 추가 감소할 거라고 전망했어요.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도시 차원의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이 심각한 하위 도시는 상위 도시보다 훨씬 더 강한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투자자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중국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2선, 3선 도시 부동산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정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베이징, 상하이 같은 1선 도시의 핵심 지역만 고려하세요. 그것도 2027년 이후에요. 두 번째, 중국 관련 주식입니다. 부동산 주식은 여전히 위험해요.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대신에 중국 정부가 밀고 있는 첨단 산업, 예를 들어 전기차, 반도체, AI 분야는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세 번째, 한국 기업들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리스크가 크죠. 특히 철강, 화학, 기계, 비철금속 같은 업종은 중국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포스코홀딩스가 2026년 1분기 중에 중국 장가항 공장을 매각한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예요. 네 번째, 일반 소비자 관점입니다. 중국 여행이나 유학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환율 변동성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중국산 제품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 내수가 안 되니까 수출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다섯 번째, 정책 이반자들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리스크에 대비한 플랜 B를 확실하게 준비해야 해요.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중국 부동산 위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부 규제, 기업 도산,
공급 과잉, 소비 심리 위축, 지방정부 재정 위기가 모두 얽혀 있어요. 중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에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회복이 일러도 2027년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낙관적인 시나리오예요. 최악의 경우 일본처럼 10년, 20년 장기 침체로 갈 수도 있어요. 확률로 따지면 1, 2년 내 빠른 회복 가능성 20%, 2027년 이후 점진적 회복 50%, 장기 침체 3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우리는 더 신중해져야 해요. 중국에 올인하는 건 위험하고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게 최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중국 부동산 위기의 실체를 이제 정확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 부동산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더 깊이 다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